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입니다. 1949년 2월 초였어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성북동에 있는 번듯한 양옥집에 들어가더니 한 노인을 끌고 나옵니다. 힘없이 막 끌려가는 사람 보니까 백발의 79살 노파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약해 보였죠. 그녀를 끌어낸 사람들은 바로 광복 직후에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친일파들을 잡아내서 처벌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히 만든 반민특위 단체였습니다. 그렇다면 노파는요? 그녀의 이름은 배정자. 1870년 2월 23일 김해에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 본명은 배분남이었죠. 그녀의 아버지는 김해 밀양부 관아에서 아전을 지냈던,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이었고요. 그 덕에 배정자는 별다른 부족함 없이 어릴 때부터 자라납니다. 하지만 1873년 이때 흥선대원군이 밀려나고 민씨 정권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요. 이때 집안이 산산조각나고 말았죠. 대원군 편에서 아버지가 지지를 하고 민씨 정권을 반대하다가 역적으로 몰리면서 숙청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가 4살이었죠. 이후 이 배씨 집안은 노비가 됐어요. 재산 다 뺏기고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멸시와 냉대 속에서 겨우 살아가게 되는데요. 게다가 어머니는 충격으로 눈까지 멀게 돼요. 이때부터 배정자는 자신의 집안을 망가뜨린 그 민씨 집안에 대한 분노와 함께 조선에 대한 분노가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후 그녀는 밀양의 작은 마을에서 관아의 기생으로 생활하게 되죠. 하지만 어린 나이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고요. 결국 참다 못해 여길 탈출해요. 배정자는 다시 어머니를 찾아갔고 양산에 있는 통도사에 숨어서 지내다가 12세가 됐던 1882년 출가를 해서 여승이 되기로 합니다. 이후 통도사에서 우담이라는 승명으로 꽤 오랜 시간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죠. 하지만 3년 뒤 결국 역적의 딸이라는 게 들통이 나서 또다시 쫓기는 신세가 됐고요. 도망을 다니면서 이곳저곳 떠돌던 참에 꽤 운이 좋게 아버지의 옛 친구이자 그 당시에 동네 부사, 그러니까 현재로 치면 부산의 구청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이제 하고 있던 정병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정병하가 배정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조선에서는 살아가기 힘들다. 일본으로 망명해라. 라고 권고하게 되죠. 그러면서 지인이던 일본인 무역상 이면서 밀정이던 마츠오에게 부탁을 해서 결국 배정자는 15살이 되던 1885년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사실 그녀가 일본에 가기 1년 전쯤인 1884년에 이 조선이 청나라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갑신정변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실패했죠. 그러면서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많은 이 개화파 학자들이 일본으로 몸을 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쯤 돼서 일본에 도착을 했더니 배정자는 개화파를 이끌었던 김옥균과 어울리게 되었고요. 이게 그녀의 인생을 크게 뒤바꿔 놓죠. 김옥균은 배정자의 기질을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을 주게 되는 한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바로 일본의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와 배정자를 만나게 해준 거였어요. 이게 1887년입니다. 배정자가 17살이 되던 해였죠. 이토 히로부미는요, 배정자의 뛰어난 미모 그리고 총명함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를 자신의 양녀로 거둬들여요. 이름도 새로 지어줬는데 다야마 사다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배정자라는 이름 역시 이토가 지어준 그 다야마 사다코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자, 일본 최고 권력자의 양녀가 됐죠. 그리고 나서는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승마, 수영, 사격의 변장술, 대화법까지 정말 간첩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들을 교육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이 동양의 패권을 거머쥐어야 이 동아시아의 평화가 온다라는 침략 사상을 끊임없이 그녀에게 주입합니다. 세뇌됐던 거죠. 고도의 스파이 훈련, 세뇌까지.
이게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돼요. 그리고 1894년에 24살이 된 배정자가 드디어 일본의 첩보원으로서 조선에 처음으로 파견됩니다. 사다코, 그녀는 일본어 통역사라는 명문으로 그 신분을 숨긴 채 고종에게 접근했어요. 근데 고종에게는 이 미모도 뛰어났고 애교도 있었다고 하고 또 예절까지 몸에 잘 배어있는 이 여성이 굉장히 지성미를 갖춘 좀 신세계 여성처럼 보였죠. 그동안은 그 조선 궁 안에 있는 여성들만 보다가 너무도 새로웠기 때문에 빠져들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배정자에게 매료된 건 고종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화려한 화술을 가지고 조선의 대신들과 또 군대의 지휘관 같은 핵심 인물들한테 접근을 하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빼내갔죠. 그리고 그 정보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이 스파이 활동은 계속됐는데 그 당시에 일본과 러시아는요, 조선의 지배권을 두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던 상황이었어요. 1905년에 러일 전쟁이 벌어졌죠. 그리고 고종은 이 친러파들의 뜻에 따라서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의 이제 블라디보스톡 연해주로 은밀히 이주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때 고종이 배정자를 불러서 블라디보스톡으로 함께 가자고 제안합니다. 계획을 술술 다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배정자는 이걸 듣고 바로 일본에 이걸 전달했고요. 그렇게 고종의 청거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배정자가 정말 최고의 위상으로 떠오르는 듯 했지만 그녀에게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고종과 이토 히로부미 사이에서 은밀히 친서를 전달해 왔었다고 해요. 그 왜 그랬냐면 고종이 워낙 이 러일 전쟁, 그러니까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싸움 중에서 누가 이길지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런 와중에 일본과의 관계를 좀 우호적으로 만들고 싶어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밀서가 왔다 갔다 했고 그러다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한테 전달한 내용이 뭐였냐? 조선이 러시아한테 계속 협력하면 앞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너넨 감수해야 돼 라는 약간 경고성 협박이 도착합니다. 한 나라의 왕한테요. 자, 이후에 이 내용이 밝혀지면서 아니 그럼 이거 누가 전달했어? 보니까 배정자. 그러니까 내각에서는 이게 황제에 대한 능욕 아니냐, 그래서 배정자를 처벌해야 된다라고 간언이 올라옵니다. 이걸 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배정자는 부산 앞바다에 있는 절영도로 3년간 귀양 신세를 가게 되죠. 그런데 그 유배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러자 이토 히로부미가 당당하게 내 양녀다, 내 딸이다, 배정자를 사면해라 라고 요청했고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한양으로 돌아옵니다. 이후에는 조선과 일본이 을사늑약을 맺었죠.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으로 부인을 합니다. 최고 권력을 등에 업은 거예요. 그러면서 양녀 배정자는 일생 최대의 절정기를 누리게 돼요. 근데 사실 이때 이토 히로부미와 배정자의 관계에 대한 많은 소문이 있었는데요. 양녀가 아니라더라, 애첩이라더라 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그에게 총애를 받았고 막강한 권력자가 됩니다. 정말 기세가 하늘을 찔렀죠. 그런데 그런 배정자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1909년 자신의 정신적 지주였던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에게 암살당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걸 들은 배정자는 며칠간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슬퍼했고요. 이때부터 조선에 대한 반감은 더욱 커졌다고 전해지죠. 그렇게 이토 히로부미가 죽은 후에도 배정자는 스파이 행각을 멈추지 않았어요. 1920년에는 만주 하얼빈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 직원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만주 지역에 있던 독립군한테 접근을 해서 중요한 정보를 빼오고 이걸 또 일본에 넘겼죠. 1919년에 조선의 여성 독립운동가 하란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북경에서 의문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배정자의 짓이라는 설이 전해지고 있을 정도예요.
또 약간 여담인데요. 배정자가 임무를 수행할 때 암호명이 있었어요. 그 암호명이 흑치마. 그래서 지금까지도 배정자 하면 흑치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닐 정도죠. 자, 그러던 중에 그녀의 밀정 행각을 눈치챈 독립투사 쪽에서 처단해야 된다 하고 처단 1호로 그녀를 지목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암살 위협이 계속되니까 하면서 1927년 57세의 나이로 스파이에서 밀정에서 은퇴하시게 되죠. 그런데 일본이 당시 우리를 아직 점령하고 있을 때잖아요. 총독부에서는 대단하다면서 공로를 인정해야 된다 하면서 600평에 달하는 토지와 봉급을 지급했고 그녀가 남은 평생 편안한 삶을 살도록 지원해줍니다. 그렇게 은퇴하고 나서 10년 넘게 조용히 지냈어요. 그랬던 그녀가 다시 한번 추악한 반역 행위를 시작합니다. 이게 아주 정말 기가 막힌데요.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죠. 그리고 일본이 조선에서 여성들을 착출해서 위안소라는 곳에 보내는 일이 있었던 거 아시죠? 거기에 업무를 도왔던 겁니다. 그 당시 배정자의 나이가 70세예요. 조선에 있던 여성들을 해서 이쪽으로 보내주는 그러니까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대가로 일본군에게 상당한 금품을 하사받습니다. 배정자가 이렇게 말해요. 나의 조국 일본의 장정들이 고생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조선의 여성들을 모아서 위안부 노릇할 것을 내가 강요해야 했다. 같은 여성으로서 또 같은 조선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평생 자신을 조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1945년 광복이 됐죠. 배정자는 자취를 감췄어요. 붙잡힐 게 두려웠겠죠. 그래서 야산에서 숨어지겠다고 하는데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고 1949년 반민특위단체가 구성이 되면서 배정자도 구속된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친일파 여성으로 구속된 여성이 총 6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배정자는 이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밀정이다 라고 평가가 되면서 제일 먼저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해피엔딩이 됐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 혼란한 상황 속에 정치적인 이유로 반민특위가 해산이 됐죠. 그리고 너무도 허무하게도 배정자는 유유히 추록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별 탈 없는 삶을 살다가 1951년 2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때 82살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배정자라는 이름이 많은 분들에게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녀의 삶은 영화로도 책으로도 조명된 적이 있습니다. 영화 각시탈의 최홍주 그리고 영화 가비의 사다코 이 캐릭터가 그녀를 모티브로 했을 만큼 정말 친일파 스파이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사람으로 불릴 수 있어요. 근데 일각에서는요, 이런 스파이 활동이 사실 배정자 본인이 좀 부풀린 게 과장한 게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던 언급했던 사건들의 연도가 정확히 맞지 않고 또 고종호한테 그렇게 총애를 받아서 제 집 드나들듯 궁을 드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실록에는 한 줄도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의 양녀라고 했는데 그 증거, 어떤 서류적인 증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게 없다라는 점에서 어쩌면 자기는 그냥 일반 친일파가 아닌 대단한 친일파로서 자신을 포장하고 싶어서 과장했다는 의혹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배정자가 그 저령도로 유배를 당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쪽이 이제 일본하고 굉장히 교육이 활발한 곳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친일 성향이 강한 배정자를 보낸 게 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좀 그럴듯하죠. 이제는 배정자가 죽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그녀 입으로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그녀의 이름 석자 배정자는 친일파 99인, 그리고 실록 친일파, 또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보고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담인데요.
악명 높은 친일 행각만큼이나 남성 편력 역시 대단했다고 해요. 3번의 결혼과 이혼, 그때 당시에는 흔한 일이 아니었겠죠. 이후에도 7명의 남성과 동거를 하면서 끊임없이 연문을 뿌리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상당히 주목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스파이 활동의 일환이기도 했지만 51세에는 시베리아에서 마적단의 두목과 동거를 했고, 또 55살 때는 30살 연하인 25살 일본인 경찰과 동거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배정자, 참 많은 별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망한 꽃이라는 뜻의 요화 배정자로 불리기도 하고요. 그 세계적인 여성 스파이의 이름을 따서 조선의 마타하리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게다가 여자 이완용이라는 것도 붙습니다. 배정자한테 지켜야 될 윤리나 규범 따윈 없었죠. 그저 배신과 배반, 그리고 나만 편하게 살아남으면 돼 라는 이기심으로 가득했던 삶은 아닐까요? 마지막까지도 친일에 대해서 당당했던 그녀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의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